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현주 전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막바지 경선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광명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는 부산 남구에 출마했으나 석패하셨고 현재는 홍준표 후보 JP 희망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홍준표 후보 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홍 후보님 편을 들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은 네, 또 가급적 들어주시면 됩니다. 공정하고 네. 균형 잡힌 그런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 편 드시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뭐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모바일 투표는 그저께 어제 해서 끝났는데 네. 지금 모바일 투표는 54.5%. 네, 그렇죠.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ARS 투표를 하고 또 이제 여론조사가 4개 기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반 네. 여론조사. 왜 이렇게 이 당원 투표율이 높을까요? 당원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 이런 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진영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그렇죠. 양쪽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지난 이제 그 보궐선거 전에 당원이었던 분들 이분들보다 지금 한 2배가 늘어났어요. 올 여름부터 해가지고 한 6월일 때 6, 7월부터 해서 전당대회 정도 그 즈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5, 6개월 지났나요? 그때부터 해서 한 2배의 당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2배가 늘어났죠. 거의 딱 2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2배 늘어난 이 당원들이, 그러니까 늘어난 신규 당원들이 뭐냐. 이 신규 당원들은 대선 때 투표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가 뽑아야겠다. 아니면 이 국민의힘 내가 하여튼 뭔가 이 국민의힘에서 당원이 돼가지고 당원이 주체가 돼서 당을 좀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같이 또 그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성을 띈 분들이 많이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래서 신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거의 한 8, 90%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봐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또 이분들의 어떤 열기, 적극성, 또에 힘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는 끝났고 이제 ARS 투표라든가 여론조사 4개 기관에서 한 것을 합산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내일 종반 아닙니까? 그렇죠. 종반이면 각 캠프에서 열심히 주판을 튕겨 보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근데 홍준표 후보님은 우리가 10%는 이긴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더라고요. 뭐 양측이 다 비슷합니다만 아전인수 아닙니까? 아전인수적으로 근데 하고 있죠. 그렇게 좀 이긴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당원 조사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고 이게 1대1로 이제 배합하도록 돼 있죠. 그죠? 50%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요. 우선 먼저 이제 여론조사가 좀 쉬우니까 여론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전화 면접 방식. ARS가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ARS로 한 여론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의 어떤 그 약간의 그 흐름이 다릅니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이게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끊기가 좀 미안하죠. 네. 그리고 ARS 같은 경우 기계음이 딱 들리면 탁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리는. 네. 사람이 전화하니까 그래도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하다가 진짜 그냥 딱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끊겠지만 좀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 면접 방식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응답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중도층이 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선이기 때문에 우린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쭉 늘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몇 명을 딱 비교를 시키고 경쟁을 시키는 거라 무효표하고 무응답을 뺍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차이가 격차가 결과적으로 더 벌어집니다. 일반 여론조사 한 것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한 것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MBC, 그 다음에 KBS, 또 한 MBC, 군데. KBS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하죠. 저도 안 본 지가 하도 방- 오래됐습니다. 워낙요. 방송은 그런데요. 방송은 그런데 여론조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물론이죠. 리서치 회사한테 예. 의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2개 방송국 좀 큰 데서 할 때는 돈을 좀 여론조사 응하는 사람들한테 이 회원 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회원들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신뢰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높고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기관에다가. 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양질의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건 빼더라도 이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경선할 때 적용하는 방식에 가장 가까운 게 4개 기관인데 MBC, KBS 그다음에 그 4개 기관이 연합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더라? 뭐 코리아 리서치 등 그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4개 기관이 연합해서 예,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무슨 사회 지표 조사인가? 그죠? 예, 사회 지표 조사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론사회 연구소인가? 그거 KSY인가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왜냐하면 그 ARS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KSY는 조금 다르고. 예, 하여튼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요 3개하고 4개인데요. 이 4개 기관의 여론조사가 가장 우리 경선하고 비슷한데요. 이 문항, 전화 면접 방식,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4개 기관을, 이렇게 쭉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홍 후보가 윤 후보보다 8에서 10% 정도 앞섭니다. 이 4개 기관에서. 네, 이건 지금 일반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심. 그래서 8에서 10%인데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는 무효표와 응답표를 무응답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 계산을 하면 10에서 한 13% 정도 홍 후보가 앞섭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땐 여기다가 재질문하는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뭐 요거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뺀다 하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이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얘기하는 게 홍이 10 내지 13%. 그쵸. 최소한 10%는 앞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일단 요걸 상수로 놓고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혹자는 15% 정도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세가 또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민심은 그렇고 당심은 또 어떻게 네,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심인데요. 당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힘 당원, 신국힘 당원 2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힘 당원은 신규 당원 가입하기 전, 이제 신국힘 당원 신규 당원 가입한 후. 그러면 이제 이게 반반 정도 되죠. 국힘 당원은 이 28만 명이죠. 네. 신국힘 당원이 27만 명. 네네, 그 그래서 정도 돼요. 57만 거의 뭐. 명으로 지금 네네, 맞습니다. 라프하게 잡아서 네, 57만 한 명이라고. 반반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19만 명입니다. 네네네. 9월에. 그 중에서 또 막판에 들어온 게 19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이 앞에 구우 국힘 당원 같은 경우는 성비가 거의 한 5대5. 그런데 약간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포를 보더라도 50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20, 30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겠죠. 옛날 당원들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현상 이후에 신규 당원들이 가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2030, 40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30의 비율을 35% 정도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상이 이제 65%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또 뭐냐면 40대하고 50대는 또 별도로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는 사실은 우리가 쭉 이 여론조사를 보면 40대는 최근은 보면 이제 홍 후보가 앞서고요. 거의 뭐 한 두세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40대까지 2, 3, 4. 그렇죠. 여기는 2, 3, 홍 후보 쪽이 40대가 앞선다는 거고 네. 50대 이상은 일반적으로 윤 후보가 앞선다. 아니요. 5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60대, 70대 자르고 50대는 여론조사를 쭉 보더라도 50대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사과 사건 이후에 전두환 발언하고요. 50대가 많이 돌아섰어요. 윤 후보한테서. 그게 극명하게 50대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50대가 되게 586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50대를 빼고 60, 70대는 윤 후보한테 또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가 상수인데 물론 저희는 더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저희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끝내세요. 대충. 아니 요거는 이제 결론이 그래서 이 10% 상수는 그 이제 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KBS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한 10% 차이 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 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당원의 상당수가 홍준표 후보자 지지층이 꽤 있다. 물론 윤 후보 지지층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여기가 지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데 특히 모바일 투표가 높을수록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왜냐면 모바일 투표라는 건 대개 50대 이하가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는 55%에서 60% 정도가 되면 총 투표율 이제 ARS까지 다 합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60에서 65% 정도 되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이긴다. 그리고 이제 65%에서 70%가 됐을 때는 압도적이다. 네, 그때는 압도적인데 물론 이건 ARS와 모바일의 비율을 좀 봐야 됩니다. ARS가 많고 모바일이 적으면 저희가 좀 불리할 거고요. 아무래도 ARS는 폴더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대충 알겠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충분히 이해는 했을 네, 텐데 네, 네. 그래서 그래서는 분석을 이제 우리 이현주 비율로 한 거죠. 의원님이 홍준표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네, 수 있는 네, 것은 네. 그것은 그쪽의 해석이고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아니 제가 없어요. 데이터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보시라고요. 제 그냥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물론이죠. 거기도 하지만 어제 이택수 대표라든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KBS에 나와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한 거를 제가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건데 그거는 뭐 저희 주관적인 거니까. 예. 지지율 추세는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발언 또 개사과 이후로 상당히 하향세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그렇게 하향세를 갔는데 지금 지난달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문화일보가 조사한 것도 있고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가 한 것도 있고 오늘 바로 나온 한길 리서치, 국기뉴스가 의뢰해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기존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심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데서는 여전히 한 20% 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 민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경향을 지금까지 5 내지 10%를 앞서 왔어요. 최근에.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화 면접조사 방식만 따로 보면 10% 넘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런 것은 이제 네. 누가 유리할지는 다 주장이 다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네. 박사님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ARS는 아니 네 개 기관에서 한 것이 똑같이 물어봤다니까요. 경선에서 지금 여론조사로 물어보는 문항을 똑같이 물어봤고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방식이 달라요. 방식. 전화로 하느냐 ARS가 있느냐인데 그 차이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아니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까지 엄청 큽니다. 오늘 나온 한길 리서치 이게 이제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가상 대결로 이재명을 가상으로 해서 나온 조사인데 윤석열은 36.3이고 이재명은 32.2예요. 그래서 한 5%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와 있고 홍준표 후보는 27.9고 이재명은 30.1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지난달 말 그 부분까지는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긴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는 지금 다 그랬죠. 이번 주 초 들어와서 이런 약간의 무슨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건가 민심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다른 자료가 지금 오늘 나온 것은 이거 하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바로 그 오늘 말고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걸 보면 10개가 나왔는데 10개 중에 모두 10개 다가 홍준표 후보만 확실하게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 이번 주 거는 제가 다른 건 못 봤는데 이제 문화일보 걸 봤어요. 문화일보. 예, 근데 문화일보 거는 이제 월요일 날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주초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주초에.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주초에 나왔는데 그 문화일보 거는 또 홍준표 후보만 아마 이기거나 이게 굉장히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여론조사 전체적인 차이는 한 10% 가까이 난 것으로 아마 9점 몇 % 정도 났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 안 나와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그렇죠. 알 뭐 수가 한길 없죠. 리서치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네네. 판단할 수는 없는 네. 거고 이번 주에 나온 것에 가장 근접한 한길 리서치에는 이렇게 뒤집혔으니까 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윤석열 후보의 그런 뭐 악조건이랄까 악영향이 거의 이제 사라진 것 아닌가 밑바닥 민심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네. 옛날에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바람이다. 예. 그러나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36대 3, 35대 3입니까? 36대 3입니까? 현역 의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후보 본인은 독고다니 체질이다. 그게 독고다니 일본 말입니다만. 비주류 체질이죠. 비주류 예. 체질.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2번이나 하시고 원내대표 뭐 아는 것 없으신 분이 그분이 그런 뭐 조직 관리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치를 그래도 너그럽게 덕성스럽게 했더라면 왜 사람이 안 모이겠느냐 그런 비판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정치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홍 후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중 정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여의도 정치를 지향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보면 대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치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안에서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요. 네.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재명 후보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고 예.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대중 정치를 좀 중시하는 분이셨죠. 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고 또 때로는 그런 정책도 많이 펴시는데 홍 후보 같은 경우 특히. 근데 이제 이 주변 동료들하고는 어떤 게 있으시냐면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비주류 의식이 강하세요.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랄까 반골 기질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세요. 다만 이제 좀 다른 거는 노 대통령은 좀 더 순수하시고 좀 순진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정치하는 스타일이 대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는 정치 있지 않습니까? 주로 메시지를 날리고 그걸로 대중하고 직접 소통한 특히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의원들은 이제 주로 처음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되게 높을 때 그때 막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처음부터 홍 후보가 비슷했더라면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정도 차이는 아니고 뭐 한 6대4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처음에 너무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뭐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런 사람 돕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졌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도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차피 많이 이미 거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가 늘어나서 조직력이 이미 막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초반에 워낙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많이 몰려간 그런 경향은 있었을 거예요. 정치인,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초기 감이 발달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는 데 가서 줄 서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왜 홍준표 후보 쪽에 갔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정치 오래 하셨지만 줄을 어디다 서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은 또 다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뭐 언제부터 정치했습니까? 근데 왜 거기 가서 줄을 섰을까? 그리고 최근에도 최근에까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후보가 한 두어 달 전에 하려고 얘기했었죠. 그쪽에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고 러브콜을 보낸 걸로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또 식사도 같이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분 잘 모르니까 이제 홍 후보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몇 년은 봤고 윤 후보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TV에서 보는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고 이제 관찰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이길 곳에 줄 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뭐 돕겠습니까? 가능성이 일단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과연 이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윤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고 나서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측근이 되었을 때 내가 연대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느냐. 그게 아니면 저는 아예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윤 후보가 국정 운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홍 후보를 저희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또 독특한 캐릭터가 있죠. 그분은 뭐 비주류고 아웃사이더고 약간 그렇죠. 이제 풍문화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또 살아왔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정 운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분 거기다가 검찰의 어떤 생활 방식 그래서 항상 갑의 위치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정치인은 이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리거든요. 국민들이 보면. 이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근데 홍 후보는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스타일이. 그런데 둘 다 썩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한 사람을 돕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내보냈을 때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궤도 안에 들어가서 예측 가능한 반응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 또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여소야대. 근데 민주당이 저도 뭐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배신자를 찍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업보를 감당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민주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증오하거든요. 지금은 좀 저는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윤 후보는 아직 멀었어요. 그 희석되려면. 그러면 민주당이 결집을 하면서 굉장한 충돌들이 있을 텐데 이 여소야대 국면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정권을 가지고 유지하고 동력을 유지하느냐. 게다가 젊은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는데 지지층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홍 후보가 비록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좀 안심되는 사람이다. 그냥 내보내 놓으면 어제 대통령 시켜도 크게 어긋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홍 후보 측이나 윤 후보 측 모두 10% 이상 이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각자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또 뭐 아전인 지금 워낙 식적으로 다 하고 초박빙에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아는 것이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느냐. 그게 대선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더라고요. 승패.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 보면 다 그 시대를 반영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군사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쿠데타를 했지만 또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 박정희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 정신이요? 그렇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 플러스 기득권 교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 정권이 교체되면 기득권이 교체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은 시대 교체를 하자. 그렇죠. 불판을 완전히 갈자. 교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은 정치 교체. 아예 불판을 갈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하는 근데 대로. 본인이 될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과연 누가 더 시대 정신에 부합할까? 솔직히 얘기하면 누굽니까? 저는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 플러스 기득권 교체까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 이제 과거에 이제 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환멸을 느끼고 막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탄핵으로 이제 끝이 나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죠. 근데 문재인 정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운동권들의 기득권이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정권 교체하자.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난번 이준석 현상에서 보다시피 기득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과거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밖에서 있을 때는 이 사람 좀 국민의힘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어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입당을 하고 나더니 국민들이 볼 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을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입당을 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실언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에 의해서 젊은 층의 지지가 확 빠지고 오히려 반사적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 그동안의 아웃사이더 또 비주류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역경을 거쳐온 걸로 보이는 외로운 이런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이 관심이 확 가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뭐 홍카콜라다 뭐다 이제 이런 걸 잘하신 것도 있죠. 아주 피나는 노력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2040이 지지하는 그 후보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권 세력이 과연 기득권을 교체하고 정권도 교체하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가 정권 교체 적임자고 기득권 교체 적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뭐 거죠. 홍준표 후보 쪽에 와 계시던 분이든 또 윤석열 네. 후보 쪽에 와 계시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다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기득권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좀 입장이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는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네. 그쪽 홍 후보 캠프에서 오셨으니까 네, 뭐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할 수도 네.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 2번, 또 뭐 경남지사 2번, 뭐 할거다 저쪽에 하셨죠. 행정부에서는 빼고 아는 것 없이 본인 스스로 정치 26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는 것 없이 다 하신 분, 이런 분을 기득권이라고 하지.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있어서는 누가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일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경우는 뭐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불러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 문재인하고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홍준표 후보도 그 추미애하고 싸울 때 빨리 나와라, 나오면 우리가 잘 모시겠다, 선배로서 잘 따뜻하게 대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더군다나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본인이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뭐 끌어모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정권 교체라는 것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추미애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았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 미래한국당입니까? 네. 그게 있을 수 있는지조차가 의문스러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연속으로 패배를 하면서. 그런데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정권 교체 희망이 생겼구나. 그래서 지난 4.7 재보선 때도 전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 희망 때문에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저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홍준표 후보 측에서 나한테 시대 정신이 있다 하면 모르지만 기득권을 교체해야겠다 한다고 아니, 하면은 두 개 다 있는 거죠. 정권 좀 교체 플러스 기득권 교체.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 누가 기득권인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보수가 변화할 것인가. 그때 저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개파가 없었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그 비주류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골기질. 저는 이렇게 보는데, 머리는 보수, 가슴은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노무현 비슷한 것도 있고 박정희 비슷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주류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막바지인데 네. 하루 이틀 남았는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승세를 굳힐 네. 무슨 혹시 한방이 있는지 네.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이 의원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텐데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무리를 겸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마무리를 뭐 해야 할 한방이 이제 시간이네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무슨 한방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전에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총선이다 대선이다 보면 하루 이틀 전에 한 방이 있어요. 네. 그걸로 뒤집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아주 특이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한방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 박근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거, 이런 거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씀 한번 하셨고요. 바로 한 이틀 전인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회들을 밝히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참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아무도 출마하려고 하지 않는 그 대선에 나가가지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너무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악을 쓰고 막 해가지고 뭐 위장평화 쇼다 이래가지고 막말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도 이제 원숙해졌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환경이 변했잖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을 하고, 그때는 막 80% 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악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맏형처럼 갖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인생의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하셨고,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나라를 운영하고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돕는 거고요. 일단 대통령 만들고 또 정권 교체하고, 제 상황은 뭐 저는 뭐 뭘 할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이현주 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경선 판세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뿐만 아니고 각 캠프에서 저희 고영신 TV에 출연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오시도록 했고, 공정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 캠프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